쉽게 변해가네. 너무 빨리 변해가네. 빠르게 변하는 법, 그 흐름을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법, 김일중입니다. 싹 다 갈아엎어주세요. 법이 어렵다는 편견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싹 다 갈아엎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법 일탈 강사 임지혜입니다. 파워, 데이터 파워. 네, 이 변화는 뭘로 확인할 수 있죠? 바로 데이터입니다. 파워 있는 데이터로 법과 사회의 변화를 정리하겠습니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입니다. 웃어요, 웃어봐요. 좋은 게 좋은 거죠. 법이 어렵다고요? 걱정 마세요. 웃으며 알아가는 법, 제가 책임집니다. 기리기리 김기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근데 오늘은 조금 창피한 멤버들이 있었어요. 예. 파워. 혹시 무슨 곡인지 아세요? GD의 파워. 그래, GD 파워라는 곡도 그렇고. 왜 이렇게 파워가 없으세요? 근데 여기서 마음껏 웃을 분이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우리 임재 변호사도. 근데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너무 빨리 치고 빠지셨어. 사실 조금 자신감이 떨어졌어요. 점점 얘기를 하면서. 쉽지 역시 않았습니다. 잘 우리는 그냥 뻔뻔하게. 대중가요가 밀어붙이잖아요. 쉬워. 그렇죠. 예. 자, 그나저나 우리들의 법 한지 이제 1년 길씨 넘어가는데 네네. 아직도 법이 어렵습니까? 참 이게 오묘한 게 알면 알수록 재밌으면서도 알면 알수록 또 잘 모르겠어요. 마치 제 아내처럼. 그래? 알겠습니다. 뭘 알겠어요? 뭐라고 변호해 주세요. 아니. 자, 아니 이런 법 말이죠. 예, 좀 쉬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임 변호사님? 그래요. 있죠. 그러니까 정답은 꾸준함입니다. 법도 끊임없는 공부와 끊임없는 어떤 탐구 호기심 키울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세상에 정말 노력하면 바뀌는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삶을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만들어주는 법들이 그런 존재죠.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삶에 변화를 가져올 민생법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민생법 소개해 주시죠. 불경기 속에 이 불법 사금융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금리 대출에 덧해서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회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바로 불법 사금융 계약을 원천 무효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인데요. 지난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네, 이 불법 사금융 피해가 계속된다는 뉴스가 많은데 현재 상황이 좀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요? 그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니까요. 지난해 1월에서 10월까지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 신고 건수가 12,398건. 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9.9%나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채권 추심 관련 피해 상담 신고 건수가 49.8%나 급증해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초고금리, 폭력적인 추심 등의 문제도 많다고 들었어요.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걸까요? 네, 그동안 이 초고금리나 불법 추심 문제가 정말 심각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불법 대부업체 계약 자체를 무효로 만들었습니다. 성착취 추심이나 인신매매, 폭행, 협박이 동반된 계약, 그리고 법정 최고 이자의 3배라고 볼 수 있는 그 연이율 60% 이상의 초고금리 대출은 원금과 이자 모두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계약 자체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법 개정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불법 사금융업자들이 활개를 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처벌이 약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들을 좀 많이 하시는데 처벌이 좀 강화됐습니까? 맞습니다.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는데요. 기존에 미등록 대부업자라고 불렸던 이들을 불법 사금융업자, 이렇게 좀 명확히 불법이라는 점을 좀 강조를 해두었고요. 형법상 사기범죄 수준으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불법 대출업체를 운영하게 되면은 현행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천만 원에서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5억 원 이렇게 강화를 해두었고요. 또한 법정 최고금리 위반 시 형량도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벌금은 3천만 원에서 2억 원까지로 상향을 해두었습니다. 정부 금융기관을 사칭한 그런 불법 광고도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2억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강력한 처벌이 마련됐네요. 근데 이제 예방이 사실 최선이잖아요. 불법 사금융업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있나요? 네, 불법 사금융 업체인지 모르고 계약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 미등록 대부업자의 명칭을 변경하고요. 불법 대부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조치가 마련이 됐습니다. 또한 경찰청 금감원 그리고 서민금융진흥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할 수 있는 전화번호 이용 중지 범위를 확대해가지고 불법 대부와 관련된 모든 전화번호를 차단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전화뿐만이 아니라 인터넷 광고로도 불법 대부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요즘 SNS나 인터넷 보다 보면 불법 대부 광고 너무 많이 보이거든요. 이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에 대한 관리 감독도 대폭 강화가 되었습니다. 대부 중개 사이트의 등록 기관을 지자체에서 금융위원회로 격상을 해두었고요. 등록 요건도 자본금 1억 원 이상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또한 대출 비교 플랫폼의 수준의 정보보호 체계 이 정도를 구축해야 된다. 이런 규정을 두었고 개인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 마련을 의무화해 두어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불법 대부 자체를 차단하고 대부업체들도 좀 더 엄격한 관리와 감독을 받게 되는 내용인 거네요. 그렇죠. 하지만 또 중요한 부분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불법 대부업을 누가 왜 이용하느냐 그 부분에도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은데 결국 신용등급이 낮거나 기존의 금융권 대출을 받기 어려운 분들이 이런 유혹에 또 빠지기 쉬운 상황이 있잖아요. 이번 법 개정으로 불법 사금융이 줄어들면 이렇게 금융권에서 이런 불법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을 갖고 계신 분들을 어떻게 좀 흡수하거나 함께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와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결국 불법 사금융을 금절하려면 강력한 처벌과 함께 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금융 환경도 함께 조성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분을 모셔봐야겠죠? 오늘의 입법자들 그 주인공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디지털 증거는 이제 잘 삭제하면 이제 없어지잖아요. 네. 범인이 잡혀서 증거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거 보존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토킹 범죄라는 거. 어린 나이에 이런 피해를 당하면 트라우마 때문에 엄청난 이게 정신적인 피해죠. 그래서 미성년자에 대한 피해는 좀 더 가중 처벌한다. 검사, 판사, 변호사의 국회의원까지 그야말로 법과 정치를 두루 섭렵한 정치인입니다. 호남 유일의 여당 의원 오선중진 조배숙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의원님의 옷차림도 그렇습니다만 정말 다사다난했던 겨울이 지나고 어느덧 완연한 봄이 찾아오고 있는데요. 의원님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굉장히 바쁘게 지내네요. 와, 네. 지금 시국이니만큼 지금 법사위를 했는데요. 예. 연말에는 뭐 법사위 뭐 하느라고 또 정신이 없었고 헌법재판소 가서 탄핵 방청도 하고 또 여러 집회도 있고 정말 바쁘게 보냈습니다.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시기를 보내셨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는 16대 국회 때 처음 이제 국회에 입성을 하셨고 24년이 지났습니다. 그때와 지금을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좀 가장 많이 변했다고 느끼세요? 16대 때는 그래도 여야 의원들이 물론 이제 어떤 정책적인 면 이런 면에서 정파적인 이익이 갈리는 데에서는 대립을 조금 하긴 했지만 그래도 국회의원으로서 서로의 고충을 이해하고 상임위원회나 이런 회의가 끝나면 저녁 때 같이 이제 식사도 하고 이러면서 좀 허심탄회하게 지냈는데 22대 국회에 들어가니까 완전히 풍경이 달라져가지고
적으로서 적대감까지 네.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좀 살벌하다 그런 걸 좀 느꼈습니다. 역시 24년 전에 비해서 조금 더 냉혹한 분위기네요. 네. 인간적인 분위기가 좀 없어진 것 같아요. 네. 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대한민국 1호 여성 검사님이십니다. 예. 198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검사로 임용되셨을 때 아주 큰 관심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건 원래 꿈이 또 법조인이 아니셨대요. 소설가가 꿈이셨다고 하는데 네. 이 소설가의 꿈을 접고 법조인의 길에 들어서게 된 그런 계기가 있으실까요? 저희 꿈은 이제 신춘문예에 당선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뭐 좀 글도 써보기도 했는데 아버님께서 저한테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아버님이 굉장히 트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성들도 각자 직업을 가지고 자기 삶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관찰을 하셨는데 저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이제 논리적이고 하니까 너는 참 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러면서 어렸을 때 각서를 썼어요. 제가 앞으로 저는 커서 법대에 가서 판사가 되겠습니다. 각서를 써가지고 붙여놓고 우리 아버님이 오면서 가면서 네가 썼으니까 각서라는 것의 의미는 네가 그것을 한다는 약속이다. 이제 이래서 아무튼 그런 기억이 있어요. 야, 그렇죠. 그리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또 짚어드려야 자랑이니까. 이력을 살펴보니까 진짜 서울대 인문계열에 입학을 하셨어요. 작가님이 되시기 위한 꿈이었던 것 같습니다만 이제 아무래도 부친께서의 권유로 인해서 법학과로 전과를 하시고 서울대 법대를 3등으로 또 졸업을 하셨습니다. 2학년 2학기 때 전공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문계열에서 이제 법대로 들어갔는데 그때 1등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자, 그렇게 소설가 대신 이제 법조인의 길을 선택하셨고, 말씀하셨다시피 진짜 여성이 거의 드물었던 곳이었기에 힘든 일도 참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어요? 남성들의 견제가 좀 있었어요. 어떤 견제냐면 이제 이렇게 검사가 되면은 밑에 입회하는 이제 수사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저희들은 이제 20대니까 20대 후반? 근데 이제 이분들은 40대 이런데 이제 이분들이 젊은 여성 밑에서 일해본 적이 없거든요.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 그다음에 또 여성들이 여성을 인정하지 않는 또 특히 여직원조차도. 근데 이제 그걸 극복하는데 한 1년 지나니까 좀 나아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실력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뭐 문화가 엄청 바뀌어졌죠. 뭐 검사 임관 하면은 거의 반이 여성분이고 뭐 지금은 여성분은 엄청 많죠. 그렇죠. 바로 저희도 여기 그렇죠. 임주혜 변호사도 그렇죠.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 오늘 사실 녹화 오기 전에 얼마나 설레든지 몰라요. 오. 저에겐 정말 존경하는 법조 선배님이시기도 한데 우리 의원님께서 검사, 판사를 두루 거치시고요. 사실 스타 변호사로도 서초동에서 이름을 날리셨습니다. 저도 이제 12년차 변호사인데 저도 스타 변호사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요새 치면 나오는데 뭐. 의원님께 이 스타 변호사로 또 성공하실 수 있었던 비법이랄까 비결이랄까 어떤 마음가짐이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Honesty is the best policy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는 사건을 좀 많이 선임하기 위해서 변호사님들이 그냥 잘 될 거다. 이제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선임을 했던 것 같아요. 특히 형사사건 같은 경우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검사도 했고, 형사재판도 단독 판사도 해봤고, 합의부에서 배석도 해봤고, 그래서 사건의 기준을 알죠.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된다. 그 사람들하고 상담을 할 때 아주 솔직하고 정직하게 그렇게 상담을 했습니다. 그 여성 변호사가 형사사건을 그렇게 많이 하기 힘들었거든요. 정직하다는 거. 사람들이 그거를 높이 평가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런 걸 이제 사람들이 알더라고요. 알아서 이제 법정에서 어떻게 변론하는 걸 보고 그걸 보고 너무 감동해서 제 사건도 좀 맡아주세요 하면서 이제 오시는 분도 있고, 네. 정직이 최고의 무기다. 네. 예. 아무래도 그러면 굉장히 억울하신 분들이 또 많이 그때 당시 변호사님을 찾았을 거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근데 이렇게 탄탄대로를 걷던 이 변호사가 정치인의 길을 선택하셨는데, 정치를 하겠다고 결심한 계기가 궁금합니다.
제 동료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성이면서 실력도 있고 이런 걸 갖춘데 공적인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내가 만약에 정치를 하는 것이 내 운명이라면,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신앙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뜻이라면 제가 그런 노력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할 것이다. 제가 그런 답변을 했어요. 제가 1999년도에 새천년 민주당 창당 발기를 할 때 제가 이제 영입 케이스로 정당에 입문을 하게 됐고, 그리고 2001년도에 이제 비례 승계를 받아가지고 이제 국회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5선 중진 의원으로서 또 수많은 입법 활동을 해오고 계시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보람을 느꼈던 법안 있다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2002년도에 여러분 성매매 처벌법을 아실 겁니다. 네. 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때 그 군산에 그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화재 사건으로 사망한 경우, 감금 상태여서 빠져나오질 못해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인권의 사각지대 실태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법을 좀 제정을 해야 되겠다는 움직임이 있어서 제가 대표 발의를 해서 제정법을 했는데요. 엄청난 그 반대도 많았고요. 제 홈페이지가 다운됐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당시 제가 새천년 민주당에 있었는데 동료 의원들조차도 엄청 원망을 하더라고요. 이건 너무 시기상조다. 왜 이런 법을 만들었느냐. 뭐 이렇기도 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에 갔을 때 부시 행정부에서 이 법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면서 이 법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인권, 옛날에는 뭐 인권 등급이 최하였는데 이 법으로 인해서 좀 인권이 상향이 됐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저한테 원망하던 그 의원이 미국 갔다 와가지고는 또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법이 가장 저희 기억에도 남아있는 법인데, 그러시군요. 자,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22대 국회에서도 입법 활동을 계속 이어가고 계시는데요. 자, 앞으로 또 어떤 변화를 이끌어 가실지도 기대가 되면서 지금부터 의원님이 발의한 법안을 하나하나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네, 오늘 입법자들 주제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조배석 의원님의 범죄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그 첫 번째 법안은요, 디지털 성범죄 증거 놓치지 마라. 형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 자, N번방, 박사방 사건이 알려진 후에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들이 개정이 됐습니다만 여전히 비슷한 방식의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스에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 얼마 전에 뭐 이렇게 목사라는 이름을 붙여서 목사방이라는 뭐 아주 끔찍한 이 성착취 사건이 또 있었죠. 피해자만 200명이 나온다고 하네요. 네. 정말 끔찍한 상황인데 우리가 정말 반성하고 또 주목해야 할 부분은요. 이 피해자 가운데 10대 피해자가 15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 이거 정말 우리 사회에서 뭔가 획기적인 대책 필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특히 이런 사건에서는 이제 증거 확보가 핵심이 될 텐데 왜 그런 걸까요, 의원님? 그 디지털 증거는 이제 잘 삭제하면 이제 없어지잖아요. 네.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3일 이내에 내용이 삭제되고 그 통화 내역이나 뭐 이런 건 1년 있으면 이제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또 피해자들은 이거 보면 끔찍하니까 그냥 지워버리잖아요. 근데 나중에 지워버리면 찾을 수가 없으면 만약에 그 범인이 잡혀서 증거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거 보존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다페스트 협약이라는 게 있어요. 부다페스트 협약. 네. 우리는 카카오, 네이버가 있지만 일본은 라인이라고도 있고요. 뭐 많잖아요. 그 텔레그램도 있고 뭐 외국에 서버를 둔 뭐 마치 뭐 이런 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국제적으로 좀 공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부다페스트 협약에 가입이 되면은 이제 요청을 하면은 거기에서 그 증거 보존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거든요. 근데 이제 부다페스트 협약을 가입하면 이게 국제적으로 수사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조건이 있어요. 국내법을 정비하라는 거예요. 예, 이런 방법으로 증거를 보존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죠. 예. 자, 그렇다면은 우리나라는 이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 준비가
끝난 상태입니까? 임주혜 변호사. 현재 우리나라는 협약 가입을 위해서 의정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가입을 하려면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디지털 증거의 신속한 보전, 그것을 우리가 법적으로 보장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협약 제16조에서는 컴퓨터 데이터가 손괴되거나 이제 변형될 우려가 있을 때 수사기관이 즉시 보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가입을 위해서는 이 조건을 충족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국내 법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디지털 성범죄, 그 성범죄로 인한 피해도 심각할 텐데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지 전 팀장이 좀 짚어주시죠. 그 여성가족부 자료를 보니까요. 지난해 이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줄여서 이제 디성센터에서 성인 사이트하고 SNS에서 삭제한 피해 영상물이 2018년에 2만 8천여 건에서 2024년에는 무려 30만 200여 건으로 10배 넘게 증가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루 평균 약 822개의 불법 영상을 삭제를 한 건데요. 이렇게 지금까지 삭제한 불법 영상물 건수가 총 120만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더욱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형사소송법 개정안 핵심 내용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개정안 핵심을 보면은요, 검사가 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이제 보관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60일간 보존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즉시 보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제 사법경찰관은 검사를 통하거나 아니면 뭐 바쁠 경우에 급할 경우에 직권으로도 할 수가 있는 그런 것이 내용이죠. 네. 네. 그 지금까지는 좀 절차가 복잡해가지고 이제 증거 보존이 어려웠는데 이 법이 통과가 되면 디지털 성범죄 증거 확보 과정이 좀 어떻게 좀 달라지는 건가요, 의원님? 이제 법이 개정되면은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 3일 이내에 보존 요청을 하면은 60일간 카카오톡에서 이제 이것을 안 지우고 60일 동안 이제 보존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한 번 정도 해서 30일 더 연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 90일간 이거를 좀 이게 우리가 좀 시간을 버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영장을 청구를 해가지고 제대로 적법하게 이제 증거를 확보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증거 확보의 중요성이 크다는 말씀이시고요. 또 의원님께서 발의한 디지털 성범죄 처벌, 이것 또한 더 강화되는 법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또 딥페이크 있지 않습니까? 그 뭐 이 얼굴에다가 몸을 이상하게 합성을 해가지고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 피해 그리고 자존감도 상하고요. 또 네.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게 피해자가 도대체 됐으니까. 조작한 허위 영상물에 대해서는 이 법정형을 올렸어요. 이 딥페이크한 영상물을 이제 뭐 소지하거나 돈을 주고 사거나 뭐 저장하거나 이제 이렇게 또 본자 이런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했어요. 이 처벌도 처벌이지만 사실 이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참 중요한 문제인데 추가적으로 어떤 방안이 좀 필요할까요? 디지털 성범죄는 이제 한번 발생하면은 영상물을 완전히 삭제하거나 피해보기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이게 뭐 어디로 돌아다니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삭제를 제대로 해주는 게 필요하다. 예,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이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피해자도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신속 삭제 제도. 지금 93만 몇천 건이래요. 근데 지금 아직도 20 몇만 건이 못 지우고 남아있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피해자를 위해서는 좀 신속하게 삭제를 하고 그 심리 안정이랄지 뭐 이런 정신적인 그런 치유나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의원님께서 준비하고 또 발의한 법안 덕분에 이것이 정말 심각한 범죄임을 많은 국민들이 좀 인식하고 범죄 예방에 효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할 법안은 어떤 걸까요? 네, 조배숙 의원님의 범죄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그 두 번째 법안은요. 미성년 스토킹 범죄 강력 처벌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입니다. 아니, 스토킹 범죄도 끊이지 않고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계속되고 있다. 이것도 심각한 문제인데요. 자, 의원님 먼저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스토킹 범죄라는 것 사실 어떻게 보면은 상대의 그는 배려하지 않고 이 자기 감정에만 쫓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참 우리 사회 병리 현상인데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이 공감 능력의 상실 때문에 그 어떤 집착증이 생기고 이러는 거죠. 구성원 하나하나가 좀 정신 건강을 유지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학교 교육,
가정교육 좀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 어린 나이에 이런 피해를 당하면 트라우마 때문에 또 이거 엄청난 이게 정신적인 피해죠. 그래서 미성년자에 대한 피해는 좀 더 가중 처벌한다. 예,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궁금합니다. 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지금 현재 어떤가요? 지금 현재 법은 이게 피해자가 미성년자냐 아니냐의 구별이 없어요. 네. 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미성년자를 따로 떼내서 미성년자에 대한 스토킹은 가중처벌하자. 지금 현재 그 최대형이 3년인데 5년으로 해서 네. 미성년자를 좀 더 보호하자는 것이죠. 왜냐하면 미성년자는 자기 방어 능력이 없잖아요, 성인보다. 그렇죠. 네. 정신적으로 이거를 해결하기도 힘들고. 맞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현행 우리나라 법 체계 하에서는요.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여기 연령에 따라서 차등해서 처벌을 두는 그런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2021년 스토킹 처벌법 개정 당시에도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더 가중 처벌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입법으로 이어지기는 않았거든요.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을 하는 규정들이 두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자, 그야말로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 범죄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방안들 어떤 게 있을까요? 법정형을 그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에는 아까 이제 일반적으로 3년이 최대형인데 이걸 가중처벌해서 5년으로 하는 이제 그런 개정안이죠. 과거하고는 다르게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심리 치료랄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하고 또 범죄 피해자의 경우에도 정말 이 트라우마나 그리고 이제 이런 거를 겪으면은 어디를 가서 비슷한 상황만 생기면 그 기억이 떠올라가지고 막 사람이 위축돼가지고 네.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 피해자들도 좀 이 심리 안정을 위한 것도 하지만 결국은 학교에서 이런 범죄에 대한 이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또 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사실 스토킹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이유가 이 범죄 예방도 있지만 강력 범죄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맞나요? 사법정책연구원이라는 데서 이제 그 통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스토킹 범죄의 그 피고인들을 보니까 다른 범죄를 같이 또 저지르는 거예요, 경합범으로. 그러니까 뭐든지 예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예방이 중요해요. 그러면 미리미리 이런 상황이나 이런 것을 이해를 시키고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좀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자기가 하는 행동이 얼마나 상대한테 피해를 주고 그것 역시 또 자기한테 그 엄청난 피해로 돌아온다는 거. 그러니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 범죄 사실 뭐 처벌 강화도 중요한데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시스템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심리치료 말씀해 주셨는데 뭐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들이 좀 더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은 뭐 당연히 동의하시는 부분이죠. 범죄가 발생하면은 이제 그 피고인, 범죄자를 수사하고 처벌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조사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게 피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한번 그게 당한 것도 너무 트라우마고 힘든데 그거를 다시 한번 자기 입으로 또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마주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두렵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법정에서 증언할 때도 피고인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한다든가 피해자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할 때도 그 어떤 거부감이나 두려움 없이 진술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한다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제일 꺼려하는 게 자기한테 그 가해를 한 범죄자하고 마주치는 게 공포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차단하는 예, 가해자를 재판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이제 2차 가해를 막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을 한 거죠. 그렇군요. 이 미성년자 스토킹 범죄의 처벌이 확실히 강화가 되고요. 또 피해자들이 법적으로 또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들 국회에서 빨리 논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범죄를 근절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우리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생법인데요. 우리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이 분야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차별금지법, 이제 이것이는데 차별금지법, 난민법 제목 자체로 보면은 굉장히 좋은 법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이제 실제 조문을 하나하나 따져 보면은 우리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근본적인 원칙은 그 자유거든요. 그 자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신앙의 자유거든요. 찬성할 수도 있지만 반대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반대하는 거를 혐오 표현이라고 해가지고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사상의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거죠. 이거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난민법 같은 경우도 사실은 취지는 좋은데 너무나 우리가 법을 이상적으로 만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의 그 행정 소송의 한 40%가 난민 소송입니다. 실제로 이것을 정말 난민이 뭐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그냥 여기 한국에 더 있고 싶어서 그거를 이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처럼 이렇게 된 거죠. 얼마나 이거는 행정력의 낭비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난민법은 우리나라 이제 외국인 이제 이민 정책하고도 또 맞닿아 있고 또 그리고 외국인 이제 이주 근로자 또 이주 여성, 결혼 여성 이 문제하고도 좀 이제 전체적인 틀 안에서 봐야 되는데요. 좀 신중하게 많이 검토하고 그리고 안전장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지금껏 정말 이 공정한 민주주의를 또 지키고자 노력을 해오시는 우리 조배숙 의원님이신데요. 우리 세 분, 우리 의원님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습니까? 우리 처음에 말씀하셨다시피 그 스타 변호사의 그 인기 비결이 정직함, 정의로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굉장히 겸손하셔가지고 네. 이런 어떤 자랑거리들을 다 말씀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예전에 이 재판장에서 변론을 맡는데 이 최후 변론을 할 때 이분의 어떤 그 상황과 가정 환경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눈물을 또 흘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 정직함도 있지만 네. 굉장히 한편에 또 사랑이 많으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나라를 잘 또 이끌어 나가주시기를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건은 가수 현진영 사건이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그 사람이 살아온 생애가 너무 참 안 됐더라고요.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그래서 근데 어떻게 이제 변론을 하다 보니까 제가 막 울먹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때 저는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부끄러웠는데 그게 또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저 변호사님은 아니 어떻게 피고인을 변론하면서 이렇게 울어줄 변호사가 누가 있느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공감 능력이라고 그렇죠. 칭하고 있죠. 예. 저는 이제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한 거고. 근데 울기가 쉽지 않나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 운다는 게 결국 의원님께서 당시에는 이제 변호인으로 함께 하신 거지만 그만큼 지금 피고인의 상황에 공감하신 거고 몰입한 거죠. 그렇죠. 진정으로 변론을 해주신 거죠. 몰입한 거죠. 그렇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소문이 쫙 났더라고요. 이렇게 기억을 또 하고 있는 전 청년 있지 않습니까? 예. 임재 변호사는 어떠셨어요? 저 또 의원님을 뵙고 나니까 막 또 이제 막 영감이 떠오르면서 의원님에게 당부의 말씀을 삼행시로 한번 표현해보겠습니다. 와. 네, 크게 좀 문제 좀 네, 알겠습니다. 하나, 조금 더 힘을 내주세요. 배. 배수에 지내치는 심정으로 우리나라 디지털 성범죄, 미성년자 스토킹 범죄 막아야만 합니다. 수. 숙련된 법률 전문가로서 정치인으로서 제발 법안 좀 제대로 만들어주세요. 정말 뿌듯하시겠어요. 또 이렇게 후배 법조인이 또. 너 순발력 최고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저도 진심을 담았어요. 사실 오늘 말씀해 주신 게 결국 범죄 없는 대한민국과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범죄라는 것이 숙련된 기술 때문에 더 악랄해지고 있고 검건 더 어려워지고 있고 기술의 발달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이럴 때는 또 발전된 법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우리 전민기 팀장은 어떠셨어요? 저는 아까 이제 여성 검사 1호로서 겪으셨던 그런 어려움들 이겨내시는 모습이 좀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정치인들이 갖춰야 될 덕목이 아닌가. 사실 좀 정치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좀 힘든 상황인데 그때 그 어려움 이겨내셨던 그 정신으로 국민 통합해 주시고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좀 묵묵히 끌고 나가 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조배수 의원님 22대 국회에 임하는 포부와 목표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치를 보면 좀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정치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국회가 또 정치인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지켜보시고 또 제대로 평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저는 정치가 발전되고 또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그 국회에 입성해서 국회의원으로서 저희들 또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려운 현안들이 있지만 잘 풀도록 하고 또 국민을 위해서 묵묵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야말로 화합의 정치, 또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정치를 위해 우리 조배숙 의원님께서 앞장서고 또 노력해 주시길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을 몰랐다고요? 아니면 법을 잘못 알고 계셨다고요? 제대로 법 읽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법 읽어드립니다. 자, 세 분은 뭐 대리운전 혹은 발레 파킹 이용 안 해보신 분은 없으시겠죠? 그렇죠. 뭐 네. 발레 파킹은 뭐 주변에서 요즘에 뭐 흔히 다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맡기게 되죠. 맞습니다. 발레 파킹 그렇고 대리운전도 회식이나 술자리에 가졌을 경우에 반드시 또 부르는 서비스 중에 하나니까 말이죠. 맞아요. 근데 이게 제가 여쭤본 질문이 그런 겁니다. 이런 서비스를 맡겼다가 어이없는 사고를 당했다거나 한 경우가 있으신지. 그게 좀 애매한 경우인데 네. 이제 차를 받았는데 살짝 이제 스크래치가 나는데 네. 이게 이제 애매한 거예요. 내가 한 건지 아니면 여기서 지금 한 건지. 그러니까 서로 약간 그런 좀 민망한 상황이 좀 있을 때가 있어요. 예. 아니면 그런 경우도 있죠. 차 안에 귀중품이 없어진 거. 어이구, 야, 이거는. 근데 지금 이분을 함부로 의심하기에도 그럼요. 그렇지. 그것도 아니지. 명분도 없고 막 굉장히 난처할 때가 있죠. 그거 어떻게 했어요? 그 물건? 제가 잃어버린 거였더라고요. 제가 다른 데에다가 놓고 와서 사람을 의심했더라고요, 제가. 정말 꽁트처럼 마무리돼서 다행이에요. 그죠? 예. 아니, 저도 대리운전 한번 불러서 가는데, 와, 저기, 진짜 때마침 이 국회 근처였어. 여기 옆에 그 한강변으로 네. 이렇게 밑에 내려가가지고 우리 가는. 네, 알죠. 노들끼리. 네네. 거기 가석방지턱이 있는. 저 옆에 거의 붕 날랐어. 야, 속도를 줄여야 되는데. 옆에 기사님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하체가 우당탕 하면서. 아, 속상하다. 근데 이런 경우들 많아요. 뭐 발레 파킹이나 뭐 대리운전 맡겼을 때 뭐 보험이 되어 있으면 이제 이런 부분 보상받을 수 있는데 친구들 간에도 차 잠시 뭐 타보겠다고 했다거나 그렇지. 아니면 빌려주거나 네. 사실 그런 부분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조금 기스가 나면 좀 복잡한 문제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법 읽어드립니다가 딱 대리 주차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사연을 만나보시죠. 자기야, 드디어 제주도로 떠나는구나. 바다, 흑돼지, 돌 하루방. 자, 우리 이번엔 말 타러 갈까? 이랴! 아이고 말 탈 생각보다 얼른 주차나 합시다. 저기 대행 주차 있다. 저기다 맡기자. 시간 없어. 남한테 차를 맡기면 아무래도 좀, 사고가 좀 괜찮을까 고민이 되는. 그만해. 나 진짜 집에 간다. 알았어. 자,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안전하게 주차해드릴게요. 책임보험 가입 때 잊고 안심하고 맡기시면 됩니다. 저기 제 붕붕이가 정말 소중한 애거든요. 제발 잘 좀. 믿고 맡기세요. 운전 경력 20년, 무사고, 걱정 놓으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정말. 진짜 저기 조심조심 애기 다루듯이 좀, 예. 아이, 걱정 마세요. 고객님 차는 저희가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어후! 와, 이번 여행 진짜 최고였다. 나 제주살이 해야겠어. 피곤해. 얼른 집에 가자. 차 왔다. 가자. 오, 내 붕붕이 아빠 기다렸죠? 잘 있었죠? 이거 앞이 왜 이래? 뭐가 다른데? 저기 고객님, 저 차가 이게 뭐야, 뭔데? 그 왜 말을 못해. 그러니까 고객님, 저희 기사님이 실수로 차단기를 차단! 내 붕붕이!
뭐냐고요? 지금 어떠실 거예요, 이거 지금? 아유, 그래도 저희 사장님이 수리를 해놨습니다. 타는 데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순정 부품 맞아요? 뭔가 이상한데? 뭐 거의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저희가 보상금도 드려요. 아, 맞아요. 저희 사장님이 보상금 450만 원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것도 현금으로 다닥딱. 450만 원? 아니, 수리비가 몇 배인데? 그게 그 약관에 다 나와 있어서 그 약관 그대로 한 겁니다. 내가 잘 아는 변호사한테 전화해야지. 안 되겠어. 아이, 고객님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죠. 우리가 원만하게 해결하시죠. 예. 법정에서 만날 필요 있다고요. 내 붕붕이 어떻게? 자, 믿고 주차 대행 서비스를 맡겼는데 뭔가 일이 벌어진 것 같죠? 거기다가 이제 주인의 그 동의도 없이 수리까지 해놓고 말이죠. 야, 이거 좀 예민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네, 맞아요. 그 사건을 좀 정리해드리면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던 그런 사건이고요. A씨가 김포공항 대리주차업체에 4만 5천 원을 내고 차량을 맡겼는데 이 업체가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홍보를 하니까 안심하고 맡긴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니까 기사의 실수로 차단기를 들이받아서 그릴이 손상됐다 이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이제 하부 부품은 업체가 임의로 사설 업체를 통해서 교체를 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야, 남의 차를 임의로 수리했다는 게 이거 말이 되나요? 이 문제는 약관 때문인데 그 업체 홈페이지에는 차량 수리는 반드시 당사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었고 내부 규정에 따라서 요금의 100배인 450만 원만 보상하겠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결국 A씨가 소송을 진행했고 사건은 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야, 약관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 이거 굉장히 강력한 무기로 들리는데 솔직히 약관을 꼼꼼히 보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뭐죠. 자,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 약관 문제 네. 있어 보이지 않나요? 네. 아니 업체에서 지정하는 그런 수리 업체만 가야 된다. 네. 또 보상금도 딱 정해져 있고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이 약관이 고객에게 현저하게 불리하고 공정성을 잃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해당 조항은 무효로 보았고 예. 업체 측의 수리비 전액과 위자료를 포함해서 총 1,6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신의 성실. 네. 신의 상실이라고 하면 제가 좀 이해될 것 같은데 이 신의 성실 원칙이 뭐죠? 민법 2조에 나와 있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권리와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좀 이해를 해볼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그냥 서비스를 어떤 방식으로든 제공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정당하게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된다. 이런 취지로 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관법에 따라서 고객한테 일방에 현저하게 불리한 조항을 담고 있으면 그것은 공정성을 잃었다고 보고 해당 조항은 무효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업체가 이미 정해둔 규칙이라고 해도 너무 현저하게 불공정하면 이 부분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법원이 공정성을 상실했다고 본 근거는 뭘까요? 3가지를 들고 있는데 첫 번째는 거의 독점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항 인근 주차장이 한정적이죠.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이 업체가 우월적인 지위를 갖고 있었다.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없었다. 이런 부분을 하나 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차량이 어떻게 파손됐는지, 왜 파손됐는지 그 경위와 상관이 없이 무조건 보상을 주차 대행료의 100배까지로만 한정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근거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약관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 소비자, 고객은 이 약관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그런 정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근거로 해서 고객이 일방에게 불리한 약관을 적용받을 것을 강요당했다. 이런 취지로 보아서 충분한 설명도 없었고 피해 보상도 충분하지 못했다라는 점을 근거로 문제선을 삼았습니다. 야, 그러니까 사용자,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행이네요, 정말. 자, 근데 주차 대행 중에 과속을 해서 과태료가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로 이제 몇 년 전에 한 주차대행 업체 직원들이 고객차를 자기들 이동수단으로 써가지고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주차대행 업체 직원이 고객의 차를 곧바로 주차장으로 옮겨놔야 했는데 다른 직원을 무전기로 불러서 차에 태웠다. 이 차량을 퇴근용으로 이용하자라고 말하는 내용이 블랙박스에 담겼다고 합니다. 야. 그래서 실제로 이들은 그 고객의 차를 운행해서 공항과 중간 집결지 그리고 주차장 간 직원들의 이동용으로 자유롭게 사용했다라는 건데요. 그 업체에서는 일부 직원의 일탈이라면서
이게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가 교육했고 그다음에 아울러 법적인 문제는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결국 업체 직원들은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로 입건이 됐습니다. 만약에요, 이 주차 대행 직원이 바로 주차장으로 안 가고 예를 들어서 드라이브를 한다거나 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을 했다면 이거 불법적인 거 분명합니다. 자동차 불법 사용죄에 적용이 되어서 형사처벌도 가능한 상황이고요. 차주의 허락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하면 이 법률에 적용된다 볼 수 있습니다. 이 공항에서 맡기는 주차 말고 이 호텔 발렛 파킹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나면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건가요? 그 대구의 한 호텔에서 이 발렛 파킹을 맡겼다가 차량을 도난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주차원이 키를 프론트에 이제 방치해 두고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도둑이 차를 몰고 가버렸어요. 네, 결국 사고까지 내고 도망쳤습니다. 야, 이거 호텔을 믿고 맡겼는데 도난까지 당한 겁니다. 이거는 호텔 책임일까요? 아니면 주차 요원의 책임일까요? 호텔도 주차 요원도 둘 다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고객의 차량을 맡기는 순간 이미 계약은 성립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차 요원과 호텔 측에서 이 차량에 대한 관리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호텔은 사용자인 만큼 일단 배상 책임이 있고 아마 그 대행 직원에게 이 배상한 부분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럼 차주가 직접 해결을 해야 할 일은 없는 거죠? 차주가 만약 이 전 과정에서 과실이 없다고 한다면 별도로 차주가 직접 어떤 일을 해야 될 부분은 없다고 보여지고요. 자동차 손해배상법에 따라서 이 발렛 파킹 업체가 책임을 1차적으로 부담을 하게 됩니다. 자, 나 말고 다른 업체라든지 다른 사람에게 차를 맡길 때 확실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안전하게 맡기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차량을 맡기기 전에 뭐 외관, 그다음에 휠, 타이어, 계기판 주행거리 같은 것들을 꼼꼼하게 사진을 찍어 두고요. 반납받을 때 바로 상태를 확인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로 이제 차량 파손을 뒤늦게 확인하더라도 블랙박스 영상이 없으면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체크하는 습관이 꼭 필요합니다. 야, 이건 실은 우리가 여행지 가서 렌트카를 빌릴 때 하는 작업이잖아요. 네네. 미리 외관 사진 다 찍고 그 업체에서 확인을 받아야 하는 거. 네네. 우리가 그런 또 준비가 필요하겠네요. 자, 확인 또 확인. 이것만이 내 차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김기리의 한 줄 평 듣겠습니다. 네, 김기리 한 줄 평 신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요 차 맡길 땐 신뢰보단 확인이 필요. 약간 체크, 내 차 체크, 블랙박스 체크, 체크, 체크 in my car. 훌륭하다. 이거 너무 잘 좋았다. 야, 지금까지 한 줄 평 중에 저는 별점 5개 드리겠습니다. 별로 안 감사합니다. 자,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후회하고 번거로워지는 건 차주죠. 최악의 경우 법정 분쟁까지 가야 하는 일 누구도 원치 않잖아요. 누군가에게 차를 맡길 때 확인하는 것 또한 차주의 의무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법과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우리들의 법 다음 시간에도 함께해요.